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이런 책을 제가 선물 받고 또 당사자하고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영문으로 된 건데 이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쓰신 책을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가 영문 번역하고 일문 번역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만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만. 예, 하나만. 예. 연속해서 이 책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있습니다. 예. 자, 번역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현재, 예. 하나씩 대답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영문하고 일문으로 번역하는 협상을 지금 에이전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번역될 겁니다. 자, 영어하고 일본어 번역이 되고 있답니다. 조만간. 자, 그 뒤에 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유독 북한의 온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제가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로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분들이 이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북한 정권을 혼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한의 실제 북한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쓴 그런 책,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호구적인 북한을 알고 있었어요. 호구적인 북한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었던 북한이 틀렸다.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주장해온 주장과 철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분들도 지금 북한을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 실성을. 이젠 여기에 뭐 탈북민들이 3만 명이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어보면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북한과 실제 북한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 그걸 이야기하면 자기 지금까지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끝까지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온화한 태도, 친북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야기하자고 하다가 이제 시간 상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해봤자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회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기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김정은이가 이젠 좀 달라졌기 때문에 회담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저는 회담을 해야 한다고 지지합니다. 그러면 왜 회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 회담을 해야 하느냐? 자, 김정은이가 자기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진핑 대통령을 2번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시진핑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에게 내가 진짜 CVID 말하자면 진정한 핵 포기를 할 때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저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트럼프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를 만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리알 다루듯 살살 인도해서 트럼프한테까지 가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트럼프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냐. 우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트럼프 식의 직접적인 화술로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진짜 너 우리 김정은이 너 끝내는 건 나한테는 일도 아니다. 우린 결심만 하면 너 금방 끝내. 그런데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니 진짜 이번에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한번 김정은이한테 직설적으로 안 하면 너한테 비극이 차려질다는 걸 직선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원인은 바로 통일 문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미국이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의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라는 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에서 가장 공통적인 건 뭔가 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협잡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예. 우리 보세요. 이 크레디트 카드라는 것도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믿고 봅니다. 미국 문화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 정책 순위에서 트럼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문제는 위기가 고조될 때는 5위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7등, 7, 8위권. 언제 한번 미국의 대외 정치의 우선순위권에 와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트럼프가 와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친 것처럼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니 미국 사람들이 시야에서 북핵 문제가 1순위권으로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만약 또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사기친다면 미 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이 대화 지지 인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그때 가서 트럼프가 나 섞였다.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참수하든지 뭐 작살내든지 때리든지 내 밀어붙여도 미국 사람들에서는 반대할 것도 없고 트럼프식의 방법이 상당히 지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트럼프가 한번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할 소리 다 배다 놓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실체와 또 김정은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고 돌아서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핵 문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과 이 속도가 지난 시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런 스펙트럼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쪽에 아까 빨간 옷 주신 분. 자, 네 분만 앞으로 더 받겠습니다. 네 분만 시간상의 문제로. 예. 예, 잠깐만요. 네. 저쪽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1 땅굴, 제2 땅굴, 지금 땅굴에 대한 지금 내용이 많습니다. 이야기가 많은데 그 땅굴 외에 다른 땅굴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디까지 파내러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시기에 북한이 이 휴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한 전략 중에 하나로 땅굴 판 건 다 합니다. 땅굴을 통해서 기본 이제 방어선을 이제 들어온다. 그런데 그 땅굴이 총 몇 개고 실제 그 땅굴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이건 군사 비밀이 돼서 저도 모릅니다. 예. 네. 자, 다음 질문. 저 여자분 받습니다. 예, 제가요, 태영 국장님 책을 교보문고 가서 사서 다 봤어요. 봤는데, 1976년부터 80년까지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 크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택동이 죽었을 때 중국 사람들이 07 과섬에서 모택동을 막 비판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현송월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그 배에서 여기서 인공기 태우고 김정은 얼굴 태우고 그러는 걸 배에서 그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과연 그 공화국에서 우리 공화국 김정은 동지를 그렇게 이남 사람들이 태우고 인공기를 태운다는 걸 북한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까? 절대 그런 건 상상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엄청나게 이제 큰 효과를 이제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만은 이제 제가 또 이야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핵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 주민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또 이거 어느 순간에 저 핵이 우리 머리 위에 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속에서 다 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핵무기 그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핵무기가 누구 손에 또 어떤 시스템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불과 우리 영토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언제 한번 그러한 핵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또 러시아나 중국의 핵무기가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이미 순간에 한반도를 향해서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 국민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비록 핵무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는 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국가고 거기에는 정상적인 시스템과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를 우리가 우려하는 건 북한의 김정은은 저거 미친놈이고 저거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놈한테 핵이 있고 그놈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이건 밤에 자다가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일부 사람들과 언론들이 언론 플레이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뭔가면 4월 27일 날 북남 정상회담을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 뒤끝에 한국에서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는 78%로 올랐습니다. 또 일부 TV 프로그램들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상황을 보도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쫙 김정은이가 이제 나오는 걸 쭉 보도하면서 어떤 거기다가 슬로건, 모토가 나오는가 하면 보는 것이 곧 믿음이다.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모토가 나갑니다. 결국은 뭐냐? 이건 다른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저것이 바로 진짜 김정은이고 지난 시기에 자기 고모부 죽이고 이복형 죽이고 북한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들이나 보수 쪽에서 만들어낸 호구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그 화면을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시각적 착각 효과를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던 건 잘못된 거네. 우리가 실제 TV 생중계를 보니까 김정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 죽이고 이복형 죽이고 북한 사람들 막 고사기관 총으로 대공 활용 부르고 쏴죽일 그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결국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냐 비핵화 문제냐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일부 사람들과 세력들의 초점은 악마화된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평화의 사도로 만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비핵화 과정이 실패해도 국민들 속에서 어떤 의식이 생기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모든 것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손에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크게 문제고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될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일부 단체들과 사람들이 꿈꾸는 핵 있는 평화공존, 핵 있는 평화로 가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별로 반발하지 않고 그것을 접수하게. 말하자면 진정한 비핵화가 안 돼도 2, 3년 후에 보니까 속혀도 뭐 핵이 있은들 뭘 하랴. 이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첫 과정이 바로 악마인 김정은을 악마가 아니라 천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TV를 보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가려드려요.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제가 그저께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한다? 그건 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그건 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핵무기를 몇 개 은닉시켜 놨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다 없앤 것처럼 하고 핵무기 은닉시켜 놨다. 그런데 보여주지 않고 은닉시켜 놓은 핵무기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리버리지가 없습니다. 왜? 핵무기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위협해야 거기에 한국이 위협을 느끼고 일본이 위협을 느끼고 해서 그게 정치적 리버리지가 되지 숨겨놓은 핵무기는 리버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몇 개쯤 숨겨놓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네 이런. 이 말이 맞습니까? 그 TV에서 옆에 사람들이 옳다. 숨겨놓은 핵무기, 은닉시켜놓은 핵무기는 정치적 리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자, 핵무기 숨겨놓은 건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해당해서 국가 전략이 달라지고 우리 군사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뭐 일자리 더 만들고 공무원 수를 더 만드는 데 쓰느냐? 아니면 현대적인 핵무기, 현대적인 비행기, 뭐 방크바 쓰던 무기를 싸는 데 쓰겠느냐? 이런 문제가 올 때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군대 강화하는데 무기를 써야지. 이렇게 되지만은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없을 것이다.
평화경제 이렇게 되면 아니 누가 그 비싼 그 돈을 그 무기 사는 데 쓰겠어요. 일자리 누리고 저 취약계층 돌보는 데 쓰자고 하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군사복무위원회 21개월 18개월 자릅니다. 지금 18개월도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막 짜증나요. 너무 길다고. 그럼 앞으로 또 더 단축하겠다고 그러겠죠. 이런 과정으로 계속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 숨겨놓은 핵무기는 아무런 정치적 리버리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반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전략 근간을 지금부터 흔들어 놓자는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자, 각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 한미동맹 국민운동본부 지부장 손병동입니다. 앞으로 이 좋은 강의를 전국 지방에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봉기가 가능한지, 또 군부 내에서 혹시 쿠데타나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한에서 민중봉기 가능성, 아라비범과 같은 그런 민중봉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북한 같은 시스템에서는 앞으로 100년, 200년이 흘러도 민중봉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은 이겁니다. 민중봉기가 일어나려면 그 민중봉기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이끌고 있는 향도적인 정치 세력과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과 같은 시스템에서 그게 존재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 조그만 이단적 현상에서 잡아서 금방 총살에 치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조직화된 세력이 없으면 민중봉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이끄는 세력과 지도자가 없으면 국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뜯어보면, 이 리론이 뜯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런 리론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왜? 우리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정치 구조와 변화 과정을 볼 때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여와 야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됐냐로 항상 정치 변화 흐름을 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 일당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법적 정치 구조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 시기에 우리가 동유럽을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 있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며칠이 걸렸습니까?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예? 네. 오늘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의 영상 자료로 차우세스쿠가 무너지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아니라 몇 분이 걸렸을까 한번 뒤져보세요. 네. 제가 계산한 데 하면 25분 걸렸습니다. 네.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이끌고 있는 지도자도 없었어요. 자, 차우세스쿠가 어느 하루 대통령 궁전 앞에서 10만 명의 군중 시위를 조직합니다. 왜 조직하냐? 자기 통치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자기 지지자들로서 10만 명을 모아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위대한 차우세스쿠 동지를 따라 같이 갈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게 10만 명 조직하고 나와서 폼을 잡고 연설합니다. 연설하는데 연설 초기에 그들은 차우세스쿠 동지 만세, 차우세스쿠 동지 지지한다 했어요. 그런데 10분 지나니까 이상한 구호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한 10명 정도가 차우세스쿠는 독재자다, 차우세스쿠를 끌어내려라 합니다. 그런데 총 구호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대다수는 차우세스쿠를 지지하고 일부만이 차우세스쿠는 연설을 중지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불과 10분부터 20분 사이에 10만 명 군중의 대다수가 차우세스쿠를 끌어내리라고 소리칩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차우세스쿠가 연설하다가 연설 타격에서 연설을 못하고 연설을 놓고 자기 국방상에게 당장 군대를 풀어서 진압하라 하고 연설을 못하고 퇴장합니다. 이 순간 끝났어요. 이렇게 퇴장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TV에서 차우세스쿠 동지하고 말하던 TV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차우세스쿠가 도망쳤습니다. 모든 주민 여러분은 길목 도로에서 차우세스쿠처럼 생긴 사람은 즉시 경찰에 제보하시오 그럽니다. 엊그저까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차 군대가 자발적으로 지나간 차 다 뒤져요. 차우세스쿠가 타지 않은 날. 결국 도망치다가 잡혀서 총살당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거 완전 자연 발생적으로 아무런 지지 세력도 조직화된 역량도 없이 갑자기 떨어져요. 왜?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입니다. 그런 독재 권력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독재 권력 앞에서 독재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들고 못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의 선각자가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니 그 순간에 지금까지는 자그마한 점들로 있던 그 모든 점들이 순간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그 모든 선들이 순간에 조직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의봄 혁명 보세요. 튀니지에서. 그거 아랍의봄 그 어떤 조직화된 정치 세력이 계획적으로 일으켰습니까? 아랍의봄 혁명 누가 일으켰죠? 아랍의봄 혁명. 한 명이 이렇게 한 명. 튀니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 학생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채소 장사했어요. 가해라고. 그런데 이 채소 장사하던 이 채소 수레를 경찰이 와서 허가받지 않고 장사를 한다고 그걸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관을 느낀 이 대학생 청년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해요. 그런데 이 분신 자살하는 걸 옆에서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그거 장사하는 거 왜 그거 뺐느냐.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온 아랍 땅이 바뀝니다. 아무런 이거 누가 조직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한국에서 예를 들면 누가 강화문에 가서 휘발유 치고 몸 분신 자살한다 해서 한국이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그럼 아랍은 왜 바뀌었을까요? 모든 군중이 그 사람과 같은 심리, 그 사람과 가지고 있는 같은 불평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어느 한 순간에 그 사람의 스파크를 이루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동조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직적인 세력이 없이 아랍에서 아랍의봄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북한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했다가 실패해서 화폐개혁 주도자였던 박남기 당경제비서가 총살된 소식을 들었죠? 다 알죠? 네. 이게 바로 북한에서의 민중봉기나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일어났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김정은이가 정권을 김정일이가 2009년도에 김정은이한테다가 후계자를 임명하고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넘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려면 경제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경제 시스템을 김정은이가 들여다보면 김정은이는 서방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잘 알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국가 공무원이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쌀 한 킬로도 살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인플레를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인플레를 막는 방법은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화폐의 가치를 평가절하 인하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무 나라나 다 쓰는 수법이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걸 하자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극비밀리에 화폐를 대량 찍어가지고 새로운 화폐를 내놓습니다. 내놓을 때 어떻게 지난 시기에 모든 화폐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거 환율 체계를 가져가니까 한 사람당 새 화폐와 낡은 화폐는 5,000원밖에 바꿔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5,000원밖에 바꿔 주다. 그래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북한은 한국처럼 이렇게 은행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장사해서 돈을 다 집에다가 장괴에다가 건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군대 나간 10년째 나간 애가 오면 장가 보내겠다고 채소 장사를 10년 동안 해서 한 600만 원을 건사해 두고 있어. 애 오면 이거 장가 보내자고.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돈이 바꿔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5,000원밖에 안 바꿔준다면 이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생해. 이거 뭐한 재산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냐. 이거 바꿔줘야지. 그러면 이건 난 애 장가 보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바꿔주면
화폐 개혁이 이게 안 되잖아요. 평가 지금 인하시켜 안 바꿔줍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경로한 군중들은 그 화폐를 가지고 은행에다 갖다 버리고 확 항의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농민시장에서 화폐 개혁을 실시한 3일째가 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어요. 자 생수 파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 생수 한 병에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화폐 개혁을 하면서 북한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화폐 가치에 의하면 나는 1,000원에 팔던 것을 이제부터 100분의 1로 됐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이걸? 1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10원에 팔자고 보니까 이거 오늘 10원에 팔았다가 내일 갑자기 생수값이 100원에 되면 난 앉은 자리에서 이거 쪽박 차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혼란 시기에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팔지 않고 화폐가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이 지나니 장마당이 완전히 다 얼어붙어요. 쌀 가지고 있는 쌀은 쌀을 안 팔지 이거 모든 장사 유통망이 멈춰섰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 결국 나라가 멈춰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장마당이 멈춰서지 이러니까 결국은 화폐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그 희생양을 하나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령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수령한테 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 경제비서 김정은이와 김정일은 우리는 모르는 상이다. 이놈이 나 혼자 행거하고 나하고 터이도 없이 그래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때 당시 북한은 장사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라 이럴 때 우리 주민들이 당과 정부와 협력해서 이 난각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건 안 팔고 있지 말고 빨리 장마당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화폐가 가동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아무리 허술했지만 물건 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IMF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IMF 때는 다 나와서 자기 금부치도 바치고 이게 바로 애국심입니다. 예? 애국심이 발동하면 국가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저절로 동원돼서 자기 군부치도 막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는 이런 애국심이 없어요. 그러니 국가가 아무리 장마당에서 주민들 보고 정상생활하고 빨리 물건을 팔아서 상업을 유통시켜 주셔야 하지만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적인 저항입니다. 예. 이 상황까지 지금 북한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좀 그것이 시간상 문제이지 지금 북한에서는 임계점이 싸움입니다. 북한 시스템을 변경시켜버리는 보이지 않는 저항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버리는 김정은. 어떻게 했으면 김정은이가 저렇게 급해서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에 시진핑을 2번 찾아가고 29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2번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러 싱가포르 가고 어떻게 하면 외교적인 수법으로 잘 사기극을 벌려서 재현 제재에서 풀려나오겠는가. 이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회담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고선 이것은 지금 김정은이가 최대로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도시. 여기 아까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예. 자, 마이크 주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저 국가총회 박주철 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에 공산 집단이 북한 공산 집단과 남한 공산 집단과 이 두 공산 집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회담하고 남북 회담 이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인물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이가 더 위험한 인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남북 북미 회담 이것이 원만하게 돼가지고 북한 핵과 미국과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북한 그 사회에 경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70년 동안 그 주민을 살인하고 탄압하고 인권 유린하고 350만 명 기아로 굶겨 죽이고 했던 그런 그 상황. 그때는 이미 전투식량 3년 동안을 먹을 걸 비치해놓고도 350만 명 굶어 죽을 때 그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짧게 그래서 짧게. 한이 너무 많이 맺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개혁 가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그 생명은 아마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김정은이 그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북한 그 체제, 이 사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이자 회장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한반도 통일을 진의 련한 것으로 봐도 안 되지만은, 예, 진짜 우리가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예견치 않게 통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할 일은 뭔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통일은 물론 북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겠지만은 우리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올 수도 있고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가면 북한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층을 흔들어야 합니다. 엘리트층의 비상 출구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동유럽 그다음에 이전 소련에서의 붕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전 동유럽에서와 이전 소련이 붕괴될 때 그때 그 나라 시스템에서도 그 주민들의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독일 봅시다. 동부독일 때 그때 동부독일에서는 스타치라고 하는 비밀 정보기관이 주민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주요 지도자 8,000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전국에 있는 감옥 34개를 비워놓고 있었어요. 왜 감옥에 있어야 잡아였겠습니까? 이미 순간에 동원돼서 다 잡아요차.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은 막상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이 계획을 이행하려고 달라붙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이전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 공산당원이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 공산당명은 300만 명 치고 이것을 내가 막겠다고 모스크바 광장에 총 들고 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 그때 당시 이전 소련이나 동유럽의 엘리트층의 눈에는 이 시스템과 내가 같이 가는 것보다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층에도 우리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김정은이만 드러내고 합리적인 지도부가 올라가서 북한 시스템이 민주화되면 우리와 함께 진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북한의 현재 김정은 밑에 있는 엘리트층이 그들에게도 비상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바로 그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유입시켜 주어서 그들의 인식 변화 속도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이전에 동부독일이 서부독일에 의해서 빨리 통일될 수 있는 기본 요인 중에 하나는 동부독일 사람들이 서부독일 TV를 봤기 때문입니다. TV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자 방고처럼 제가 북한에 지금 한류가 들어가는데 북한의 한류는 지금 USB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 수단은 어디까지 왔느냐? 인터넷 위성 TV, 위성 셋탑 TV가 요 책만해요. 요 책만한 위성 셋탑 TV를 볼 수 있는 셋탑 박스까지 지금 개발됐습니다. 이 셋탑 박스 하나에 얼마가 드냐 이 생산하는데 40불밖에 안 들어요. 이 셋탑 박스가 하나 있으면 조용히 북한에다 들여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놓고 한국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를
내리족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싶고 뉴스를 볼 수 있으면 뉴스를 보고 내가 과학자로 생각하면 과학기술반으로 자기가 이미 요구하고 있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셋톱박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은 USB가 들어갔다면 다음 단계는 이 셋톱박스를 들어서 거의 모든 집에서 저녁에는 한국 TV를 볼 수 있게 만들면 금방 저는 통일이 멀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종일 박사님. 예. 다른 문제 또 잠깐만요. 옆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 한번, 저도 먼저 가서. 예.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북에 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우리 한국의 이남의 학자분보다도 더 많이 잘하시고 더 속속들이 아주 시원스럽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대 교우 트루스 포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북은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은 뭐 잘 이렇게 풀려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남한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한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이루어진 그 경우를 보면은 다 좋은데 한국은 도리어 지금 원론이 꽉 묶여 있고 또 지금 부정선거 막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민들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 또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냥 전부 다 그 박수 치는 그런 부대들아 보이고 그리고 오직 지금 막 아우성 치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층은 한 10%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여쭙고 아까 이제 유엔에서 이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이제 유엔에서 이제 막 부당하게 되는 그 지도자를 이제 참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소대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대도 지금 제가 그 대학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강연 나가면 말하자면 그 남한산성식이냐 아니면 처칠식이냐 이게 두 용어를 놓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겠죠.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남한산성 방식, 인조 방식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렇게 제가 그들하고 대화해 보면 전혀 몰라요. 한국 현실. 한국의 지난 역사를 모릅니다. 우선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지어 에치슬라인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은 배고픔도 겪고 못 받고 부모 세대가 어떤 을 쳤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됐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보는 건 오직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등과 정의 여기만 지금 쏠리고 평등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다 좋다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 바로 잡으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손자 아들들에게 뭐 만날 때마다 지나온 여러분들이 과거의 역사, 지나온 이야기, 6.25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런 과정을 자꾸 이야기해 줘. 오늘 제가 강연인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서 그들이 깨우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지금 그겁니다. 예. 각자가 가만히 있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자꾸. 지금은 우리가 가만 보세요. 지금은 과학기술과 인터넷가 발전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과감히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 TV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글도 쓰고 여러 가지 팜플릿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 앉아서 우국지사처럼 걱정만 하지 말고 각자는 자기가 맡은 처소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점은 언제쯤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조만간에 블로그도 열고 그 다음 제 TV도 온라인 유튜브 TV도 제가 하나 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론과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서고 다 움직일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저쪽 뒤에 먼저 하겠습니다. 뒤에 먼저 하겠습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자, 맨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자, 빨리 주십시오. 거기. 자, 거기 하세요. 분홍색 입으신 분, 여자분. 짧게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많이 뼛속에 와닿을 정도로 감개무량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연 듣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 탈북한 분이 유병의 유명한 무용수 최성희 무용수님과 같이 활동하셨던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첫째 하시는 말씀이 이북은 거짓말 교육을 많이 시킨다. 이북은 거짓말. 두 번째 강화문에 촛불하는 젊은이들을 빨리 깨우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참 행복합니다. 왜? 막상 탈북해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 왔는데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여러분이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저 역시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이들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미 세뇌 교육이 다 있어요. 안 들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도 자식들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북에 그런 분은 이북을 다 보내라 그래요. 그 탈북하신 분이 너무 우리나라 이 잘 사는 나라를 몰라서 그렇다고 자, 이북을 다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강연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종렬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한미동맹 강화운동의 총재련이 유종열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죽이는데 제가 그 전략을 세웠던 사람이고 또 중국을 개방하는 문제도 제가 전략을 세웠던 사람인데 오늘 좀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전략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첫째, 제가 미국에 저는 한 것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려면 김정은이를 폭사시켜라 그랬습니다. 폭사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더니 미국 쪽에서 좋다,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협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몇 년간 밀려왔는데 그 정보가 아마 2부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그 벙커가 자꾸 깊어진다는 거예요. 뭐 20m, 30m 이렇게 되게 자꾸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폭사시키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에서 강연을 하든가 차를 타고 갈 때 거기서 폭사를 시키고 또 하나는 잘 때 주택 가서 폭사를 시키는 거다. 근데 폭사시키는데 그 지하를 자꾸 내려가게 되면은 그 무기를 좀 더 고성능으로 만들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최근에는 지상에서 75m 지하까지 들어갈 수 있는 폭사 무기를 개발해놨다고 그래요. 65m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사시킨다 하는 결정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상에서 어떤 강연을 한다든가 차를 타고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 폭사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은지.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말이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복사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복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 남한이나 미국이 주동이 돼서 북한에 있는 반독재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물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반독재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이렇게 하고 그때 우리가 쳐올라가서 그 통일을 하면 되는 거고 말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김정은을 폭사시키게 되면 아마 자동적으로 김정은 세력을 두드려 엎으려고 하는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좋을지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예, 됐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이제 폭사시켜서 단 한 번에 이제 끝장낸다. 이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하면 아까 어느 한 분이 이제 군사정변 이제 쿠데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 북한이란 시스템은 어느 정도냐면 김정은이와 김정일이가 평양시 중심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저는 평생 김정은이와 김정일이가 승용차 타고 평양시 지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왜 한 번도 못 봤느냐? 네, 이겁니다. 자, 우선 그들은 평양시에서 살고 있질 않아요. 평양시 밖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네, 누구도 몰라요. 어디서 살고 어디서 집무번호냐?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제가 이 책에 쓴 3층 서기실, 말하자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폼페오도 만나고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도 만난 그 3층 서기실 중앙당 본관으로 김정은이가 온다. 예를 들면 거기서 회의도 하거든요. 온다 하면 어느 통로로 어떻게 오느냐, 어느 길로 오느냐, 이건 누구도 몰라요. 왜 누구도 모르느냐? 북한에는 김정은이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따로 있어요. 이게 한국 같은 건 상상도 못하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저 집에 가면 구글 어스 있잖아요. 구글 어스를 이제 가동하면 평양시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양시를 보면 김정은이가 다니는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면 평양시 대동강변을 따라서 평양시 이제 쭉 보면 이제 외부로부터 대동강변을 따라서 금수산 기념궁전을 통해서 대동강변을 따라서 시내 중심부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로부터 일반 주민들은 4km밖에 접근을 못합니다. 4km 바깥에 홀부대가 진을 치고 그 도로는 강변을 따라서 시내 중심으로 돌아오는 도로는 오직 김정은이만 이용해요. 누구도 이용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쭉 오다가 어디서 멈춰서는가 하면 바로 옥리관 주변에서 도로가 끊겨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지? 분명 거기서부터는 지하 터널로 갑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독재의 천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어느 한때인가 미국이 인공위성으로서 나를 죽이자고 지금 계속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이 순간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돈과 재력과 아끼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다 만드는. 그래서 북한 사람 찍어도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는 거 알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 자 이제 쿠데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5달 동안입니다. 5달 동안에 북한에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하면 북한군 순회입니다. 최고 순회. 총정치국장을 몇 번 바꿨을까요? 보도 보셨습니까? 보도. 지금 5월 달인데 5월 달 동안에 북한군 순회를 3번 바꿨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5월 달 동안에 합창의장을 3번 바꾼 겁니다. 1월 달에 황병서 아웃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정각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또 아웃 시키고 그 자리에 김수기를 앉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군 수뇌부를 부단히 숙청, 처형 계속하고 나갑니다. 네. 5개월 동안에 합참의장을 총정치국장을 이렇게 3번 바꾸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군 간부들을 부단히 아웃시키고 부단히 교체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군 지휘 구조를 한번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북한군은 무력이 한 120만, 정규군이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한군 정규 무력을 들여다보면 이 정규 무력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보다도 군사 정변을 막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자, 북한군 120만 무력 중에서 현재 휴전선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무력은 60만부터 70만 명에 해당하는 무력이 휴전선에 있습니다. 평양시를 지키는 무력이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무력은 평양시 수도 방어, 평양시 안은 누가 지키고 있느냐? 평양시 안은 허위사령부,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무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력이 다 분권화되어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모든 무력과 군사 작전은 합참에서 지고 있죠. 합참에서 다 통과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에 나와 있는 6, 70만 명의 무력만 북한군 총참모부가 작전을 하고 있고 평양시를 지키고 있는 20만 명의 무력은 절대 누구 말도 안 듣고 수도방어 사령관은 오직 김정은의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직속체계예요. 그런데 이 수도를 지키고 있는 20만 명을 지키고 있는 수도방어 사령관이 자기 결심에 의해서 수도방어군 무력을 한 명도 평양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평양시에 들어오는 모든 도로는 허위사령부가 딱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인가 같은 건데 그런데 허위사령부 10만 무력이 평양시 안에 있습니다. 외부 무력은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야, 그러면 방돈 있네. 그 허위사령부 애들, 그거 젊은 장교들하고 사령관 딱 며칠 의기투합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 허위사령부 무력만 있는 게 아니라 평양시 안에는 국가 보위성,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국가 보위성 무력이 5만 명이 정리화된 무력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국가 보위상을 통해서 김정은이 말만 딱 듣게 돼 있어요. 유기적인 연계가, 이 수평 연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러면 국가 보위성 무력 5만하고 이 허위사령부 무력 10만이 딱 손잡으면 뒤집어 볼 수 있겠네. 아, 이게 또 아니에요. 왜 또 아니냐. 평양시에는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 특공대와 같이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에서는 북한인민보안성이라고 했는데 북한인민보안성 내무군 무력이 또 있어요. 여기는 이건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 특공대인데 이건 오직 경찰청장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또 딱 직속 배속됐어요. 이렇게 무력을 상당히 분권화시켜 놨기 때문에 북한에서 군사정변이 가능하다 할 때는 이 분권화된 사령관들끼리 진짜 마음이 맞아서 야, 한번 하자 이렇게 된다면 몰라라. 그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내가 하자 하면 이 옆에 무력이 금방 달라붙어서 진압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한국에 오니까 야, 그 북한군 총참모장 이영호 총살당했잖아요. 아니, 그 총참모장이 총살당하고 그 밑에 수하들 다 총살당했는데 아니, 그 인간이 그렇게 맥없이 죽느냐. 총진 애들이 이때 한번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왜 싸워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죽느냐.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총참모장인데 총참모부가 평양시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총참모부장이 움직일 수 있는 무력이 평양시에 있느냐. 휴전선에 있는 무력은 가능한데 평양시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무력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 잡아가 하면 끌려가서 죽는 게. 자, 북한에서 인민부부장 현영철이가 졸았다고 해서 또 총살당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국방상이 그렇게 맥없이 죽어가느냐. 아니, 나 같으면 야, 이게 애들 다 작전장애들 모아놓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한번 싸움 붙자. 싸움 붙을 수, 무력이 자기 산에 있어야 싸움을 붙지. 예. 이런 구조로 이게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이 김씨 일가는 진짜 머리가 좋다. 70년 동안 그걸 막자고 구조를 연구하고 했는데, 예. 이런 방법이 안 나왔겠어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구조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어떤 방식으로 드냐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이 북한 주민들이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민중봉기 방법으로 말하자면 자그마한 사건의 하나의 스파크가 되고 그 스파크가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는 외부에서 거기다가 휘발유를 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